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금빛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금빛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34만 원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국가가 주는 매달 34만 원, 부부라면 56만 원의 권리를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주겠지. 혹은 나 정도면 나라에서 알아서 연락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청 시기를 단 한 달만 놓쳐도 그 돈은 국가가 보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증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무서운 문제가 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를 위해 내린 결정들입니다. 이미 자식에게 다 물려줬으니 매 재산은 이제 하나도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겨준 그 돈. 정부 전산망은 이를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내 손을 떠난 돈이고 증여까지 마친 남의 돈이다라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수급 자격이 박탈되어 버린 뒤입니다. 이런 위험한 실수는 절대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받는 기초연금을 본인만 못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놓친 치명적인 제도상의 함정 때문일 확률이 99%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앉은 자리에서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대체 내 재산 산정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시니어분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는 지점은 바로 내 손에 없는 재산이 내 재산으로 잡힐 때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줬으니까 이제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내 재산에서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5년 동안은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넘어갔지만 기초연금 산정 기준으로는 아직 본인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증여세를 냈으니 끝났다거나 등기가 넘어갔으니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믿고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증여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잔액이 매달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기초연금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증여한 지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은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자녀한테 줬으니까 이제 내 재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신청서에 재산 내역을 적을 때 그 금액을 빼고 쓰면 나중에 국세청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2021년에 증여했다면 2026년이 돼야 비로소 그 재산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본인 재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괜찮겠지 하고 신청하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증여 재산은 전액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지만 증여 재산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금액 그대로가 재산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증여했으면 그 3천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 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걸 모르면 증여 재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고 높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그걸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먼저 선정 기준액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364.8만 원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경우, 부부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더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두 가지를 각각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한 달에 버는 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다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직영연금, 사적연금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2026년 기준 월 110만 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돈 중에서 11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잡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알바를 해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고 4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나는 알바로 150만 원 버니까 무조건 탈락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모르고 신청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평가액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이라는 건 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재산을 전부 포함합니다.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1장에서 말씀드린 증여재산의 함정이 작동합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가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고 기본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라면 기본 재산액보다 적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26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증여재산은 이 4%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금액 그대로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고 아직 5년이 안 지났다면 그 3천만 원 전액이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재산처럼 기본 재산액을 빼거나 연 4%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전체가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전액 반영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계산 방식을 모르면 입력을 잘못하게 됩니다. 소득을 그대로 넣거나 재산을 빼먹거나 공제를 적용 안 하거나 증여재산을 일반 재산처럼 계산하거나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안 되는데도 나는 되는구나 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탈락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자체를 안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준비를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착각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 받는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그건 기초연금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이 생겼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뒀다면 그 돈은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자녀 소득은 상관없지만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다 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의 가액과 다른 재산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면 2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26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6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약 71만 6천 원입니다. 완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집의 가액, 대출 여부, 다른 재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더 낮아집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를 못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도 재산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연금, 수급자는 무조건 제외된다. 이것도 예전 이야기입니다. 2014년 7월 이전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직역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재산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사학연금을 받는다고 신청 자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재산이 적고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현금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돼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기본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합쳐서 1억 3,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수억 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생활비 정도의 금액, 몇백만 원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려고 억지로 돈을 빼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을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거나 괜히 통장을 비우거나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제도의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몰라 다 차려진 밥상을 없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얼마냐를 넘어 지역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5가지의 생생한 현실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30년 넘게 사셨던 69세 박영수 씨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심을 떠나 전라남도 보성의 한 한적한 마을로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집을 7억 원에 팔고 보성에 2억 원짜리 집을 산 뒤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두셨죠. 박 씨는 당연히 서울보다 집값도 싸고 소득도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후 신청한 기초연금은 탈락이었습니다. 원인은 지역별 공제액의 차이였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그냥 빼주지만 보성 같은 농어촌은 7,250만 원만 빼주기 때문입니다. 박 씨 입장에서는 집값이 싸졌으니 유리할 줄 알았지만 제도적으로는 재산 공제 혜택이 6,250만 원이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통장에 든 현금과 합산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단 몇만 원 차이로 넘기며 박 씨의 귀촌 꿈은 연금 박탈이라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이순자 씨는 홀로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며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인 아들이 어머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내시는 거 아까우니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드릴게요. 라며 집 지분의 10%를 아들 명의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명의가 섞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생겨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믿은 거죠. 그런데 지분을 넘긴 지 2달 만에 기초연금 수급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지분을 아들에게 넘긴 행위가 증여재산으로 잡혔고 이 증여된 지분 가액이 매달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끼려다던 건강보험료는 월 10만 원이었는데 날아간 기초연금은 월 33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제도적 무지 때문에 어머니의 고정 수입을 끊어버린 안타까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66세 김철수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용돈벌이를 위해 아파트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세전 22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110만 원은 공제해준다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과거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5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빼고 남은 110만 원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77만 원. 여기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합치니 월 소득이 167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던 김 씨는 아슬아슬하게 받을 줄 알았지만 배우자의 소규모 상가 임대 소득이 복병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치를 단 2만 원 넘기면서 김 씨의 연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 달 내내 밤잠 설쳐가며 일한 대가가 연금 탈락으로 돌아오자 김 씨는 차라리 일을 덜 할 걸 이라며 허탈해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74세 최강식 할아버지는 평생 본인 명의로 된 집 한 채, 땅 한 평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죠. 최 할아버지는 나는 빈털털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연금을 줄 것이라며 당당하게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적격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한 사람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과거 상속받아둔 지방의 임야와 현재 거주 중인 주택가액을 합산하니 최할아버지는 서류상으로 상당한 자산가의 배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통장엔 돈 한 푼 없는데 이게 무슨 연금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부부 합산 원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70세 조옥근 씨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며 정리한 토지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서 전부 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를 갚고 본인의 무릎 수술비로 쓰고 자녀들의 빚도 일부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수중에 돈이 없으니 기초연금을 신청했죠. 그런데 공무원이 통장에서 나간 1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증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씨는 당황했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약값, 친척에게 갚은 돈 등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기타 산정재산, 즉 할머니가 어디선가 숨겨두고 있는 재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 씨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연금 수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세계에서는 그럴 만한 사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 증명된 사실과 서류로 남은 기록만이 당신의 연금을 결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안타까운 사례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던 단계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내 재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미루는 그 하루가 여러분의 연금 수령일을 늦추고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단계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함정과 실수를 모두 파악했다면 이제는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봐야지 라는 미루기는 결국 연금 수령액 0원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혹은 외출 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실행 행동은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한 자가 침반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해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가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를 들고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 하나씩 입력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생각하는 재산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입력해보는 보수적 계산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선정 기준액 단독 213만 원, 부부 340.8만 원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수치로 확인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구체적인 전략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부채를 낱낱이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산 산정에서 빚은 재산을 깎아주는 아주 효자 같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공공기관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 전세금 등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집을 내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전세금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공식적인 금융권 대출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이 서류 한 장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을 수십만 원 낮춰 연금 수급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탈락하더라도 반드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번에 안 됐으니 끝이다 라며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올해는 아깝게 12만 원 차이로 탈락했어도 내년에 기준액이 10만 원 인상되면 여러분은 당당한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두면 국가가 여러분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기준이 바뀌어 수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먼저 연락을 줍니다.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라는 전화를 받는 것과 내가 일일이 뉴스를 찾아보는 것 중 무엇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이 신청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매달 33만 원이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다른 제도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전으로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할 4가지 연결고리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젊어서 성실히 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약 50만 원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가 깎여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려는 분들은 늘어나는 국민연금액보다 깎이는 기초연금액이 더 크지는 않은지 반드시 사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중복수급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정확히 그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장에 들어오는 총액은 똑같은데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자 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지거나 다른 부가 혜택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 관할센터의 사회복지사와 먼저 상담하여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일단 소득과 재산이 낮다는 뜻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적연금이나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합산되면서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33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20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계획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니 신청 전 자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노후자금의 또 다른 축인 주택연금과의 관계입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대출 잔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5장 사례에서 보셨듯이 재산에서 부채를 빼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죠. 즉, 주택연금을 신청함으로써 매달 생활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재산가액을 낮춰 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얻게 되는 일거양득의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재산 산정 변화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집값에서 대출 잔액만큼이 차감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거대한 산을 저와 함께 하나씩 넘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만 골라 판단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남들 다 받는 연금을 나만 못 받아 소갈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첫째, 오늘 기준 핵심 3가지 정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연금은 국가가 소급해주지 않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크게 써붙이십시오. 내 집값은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지역별로 최소 7,25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그냥 빼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넘겨준 돈이나 집은 증여재산이라는 꼬표가 붙어 5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큰돈을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지금 안 하면 불리해지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먼저 찾아와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가서 신청해야만 시작되는 신청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며 보내는 시간은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라는 현금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 성실히 세금을 내며 쌓아온 당당한 권리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 재산이 선정 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십시오. 상담원에게 내가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그 짧은 통화 한 통이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반드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여 내년에 바뀔 기준에 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 소식을 접하시더라도 4명의의 재산과 국가 전산망의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특히 건강보험료나 주택연금처럼 기초연금과 맞물려 돌아가는 제도들은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복잡한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자산가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기초연금을 찾아드리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민은 끝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찾아주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구독을 통해 저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다 함께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빛 가이드였습니다.